어린이에게 착하다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 그보다는 어른들의 말과 뜻을 거스르지 않는 어린이에게 착하다고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다. 착한 어린이라는 말에는 남의 평가가 들어가기 마련이다. 이때 남은 주로 어른들이다. 부모님, 선생님, 산타 할아버지 같은. 사실 착하다는 건 칭찬이죠. 그런데 아주 성의 없는 칭찬이에요. 너 되게 착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너를 평가했다는 얘기고 그 결과를 지금 통보했다는 얘기가 돼요. 어린이들에게는 착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구나 라고 관점을 바꿔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의가 있는 칭찬은 길어야 돼요. 우리가 말이 짧으면 성의 없다라고 하고 심지어 버릇없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칭찬을 하고 싶으시다면 미선이 네가 졸린 눈을 비벼가며 그 친구의 숙제를 도와줬구나라고 명확하게 주인공과 그의 행동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인격이 들어가야 성의 있는 칭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일을 잘해오면 야, 동윤아, 네가 서류를 잘 만들어 왔구나. 아이고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 문서를 잘 만들어 오면 문건 작성이 잘 됐네. 라고 하면서 그 사람 인격, 즉 이름이 빠져버립니다. 또 칭찬할 때 특히 우리 한국인은 내 주변에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관계주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칭찬을 하는 대상의 관계를 칭찬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직장에서요. 나보다 훨씬 나이 어린 후배가 일을 잘해왔을 때 어이, 이 친구 봐. 요즘 젊은 친구답지 않게 일을 굉장히 잘해. 묘하게 기분이 불안해집니다. 요즘 젊은이들답지 않게. 부장님이 이런 칭찬을 하시면 아, 이 부장님은 요즘 젊은 사람 싫어하는구나. 이게 머리에 같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내가 이 부장님과 가까워질수록 나도 결국 싫어하실 분이 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장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면 어떨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걸 잘한다는데 자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구만. 불행하게도 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부장님을 스스로 만드시는 말이 돼요. 바로 이 부장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세대의 장점을 보고 싶어하는 분이 될 테니까요. 옆에 계속 갖고 싶어집니다. 어린이에게 존댓말을 써보면 자기 목소리가 얼마나 어른스럽게 들리는지 알게 된다. 의외로 반말을 쓸 때보다 대화의 분위기도 훨씬 부드러워진다. 어린이를 존중한다는 의지가 명확히 표현되는 순간 어른의 여유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진짜 권위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저희 집 딸 2명에게 그 친구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존댓말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딸들에게 존댓말을 쓰니 딸들도 저한테 존댓말을 쓰죠. 부모랑 존댓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요. 어린이의 언어가 좀 더 정교해집니다. 정교해진다는 건 무슨 뜻이 될까요? 훨씬 더 맥락에 잘 부합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반말보다 존댓말의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합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하는 존댓말이 있죠. 나보다 한 10년 선배한테 하는 존댓말이 있어요. 심지어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도 내가 굉장히 냉정하게 대하기 위해서 하는 존댓말도 있습니다. 나보다 30년, 40년 이상 더 인생의 훌쩍 선배이신 분에게 써야 되는 존댓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어린이한테 하는 존댓말과 어린이가 부모한테 하는 존댓말도 다르다는 거예요. 미묘하게 부모가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하는 존댓말을 아이가 배우고요. 그리고 어린이도 미묘하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하는 존댓말을 하면서 아, 말에는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똑같은 말이라도 아와 어가 크게 다르구나 라는 그런 느낌들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와 어린이가 서로도 자기를 잘 조절해서 상대방에게 감정을 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이는 존댓말하고 어른은 반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이거는 어린이는 스스로 위축되고 어른들은 말을 툭툭툭 내뱉게 되는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어린이한테 상처가 되는 말을 부모가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랑 어린이 둘 다 모두 반말을 합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상처받은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마 왜 이래 저리 가. 이런 말을 들은 부모님들이
나는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너를 키우고 있는데 넌 나한테 왜 이러니? 라고 하는 그 상처로 눈물 짓는 분들이 정말 많이 오시더라는 거죠. 서로 거리감 느껴진다고요? 아니요. 존댓말은 강약의 조절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 존댓말을 재밌게 고칠 수도 있어요.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 저 용돈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분부에 따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계속해서 존댓말을 쓴다면 다른 재미있는 비유적 표현 그리고 은유적 표현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반말은 편한 사이이고 친한 사이에서만 있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시잖아요. 친한 사이에서 훨씬 상처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유일한 솔루션은 아니겠지만 존댓말은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안전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 정답을 하나만 정해놓고 그것만 가르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개미와 배짱이에요. 사실 이 개미와 배짱이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큼 이렇게 빅히트를 친 나라가 없습니다. 왜?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근면성실하죠. 그런데 이 근면성실한 한국인들은 동화에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악당들이 게을러요. 우리나라 동화에서 혹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보는 외국의 동화까지도 포함해서 근면성실한 악당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유럽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심리학자들과 얘기할 때 깜짝 놀라는 게 바로 뭐냐? 걔네들은 근면성실한 악당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얘는 왜 근면성실한데 악당이야? 라고 하면 도시 하나를 집어삼키는데 웬만한 노력 갖고 안 되지 않냐?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유럽에 있는 가까운 심리학자들과 함께 몇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유럽 학생들한테 심지어는 그 학생의 범위에는 대학원생도 들어가 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한 10장 정도의 분량으로 계속해서 내놓습니다. 자, 그럼 절반쯤 됐을 때가 뭡니까? 배짱이가 굉장히 즐겁게 음악을 하고 있는 대목이죠. 여기까지 딱 보여주고 이 배짱이와 개미에 대해서 물었어요. 반응들이 이래요. 배짱이에 괜찮다. 얘가 색깔이 있어. 탤런트가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개미는 어떤 친구니? 라고 했더니 얘의 삶의 목표는 뭘까? 이렇게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니들이 아직 세상의 쓴맛을 모르는구나. 나머지 50% 후반전을 보여줬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보통 끝나죠. 추운 겨울날 배짱이는 밖에서 떨고 있고 개미는 아주 따뜻한 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봐라, 이젠 어떤 거 같니? 배짱이에 대한 생각이 이제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라고 얘기해줬더니 참 재밌네요. 왜 아무 이유 없이 배짱이는 불행해졌고 개미는 왜 그냥 저 상태에 있을까요? 특히 배짱이가 왜 불행해졌는지를 그 동화 속에서 발견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 오히려 질문은 왜 이 배짱이가 현재 불행해졌는지 그 이유가 동화 속에서 어떤 부분으로 얘기가 될지 추측해보라는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왜냐, 이 배짱이가 음악을 그렇게 열심히 즐기고 있고 그렇게 많은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건 얘가 보이스 트레이너가 될 수도 있고 음악가가 될 수도 있고 데뷔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어령 교수님께서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을 집필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젊음의 탄생에서 개미와 배짱이를 각 나라에 대입해 현대식으로 다양한 해석을 하신 부분들이 있죠. 그저 재밌게 읽고만 넘어가기에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일본판, 열심히 일만 하던 개미는 쉬어야 할 겨울에 과로사로 사망하죠. 미국판은요, 배짱이는 공연료를 받고 부자가 된 이야기로 나옵니다. 정말 자본주의 시대의 결정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구소련판, 개미집 앞에서 배짱이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우리 함께 나눠 먹고 싶다 라고 환대했지만 결국 모두 함께 굶어서 개미, 배짱이 모두 사망합니다. 우리나라 버전은 개미, 배짱이 모두 겨울이 되어서도 사이좋게 사는 이야기가 되어야 한답니다.
한국의 개미와 배짱이는 일하면서 노는 소위 개짱이거든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만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만 답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동화를 통해서도 어린이들한테 답을 하나만 놓고 가르치는 사회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사회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작가는 이 책을 읽는 어른들이 주변 어린이들에게 조금만 더 친절했으면 하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친절이라는 게 꼭 어린이에게 특별히 잘해주거나 어린이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의미보다는요, 어린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어린이들이 좋은 대접을 받아봐야 계속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정중한 대접을 받은 어린이는 점잖게 행동한다. 어린이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며 품위를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김소영 작가는 어린이들의 품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품위라는 건 어른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저도 크게 동의합니다. 품위라는 게 뭘까요? 부끄럽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말입니다. 사실 여기서 거의 같은 맥락의 말이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즉, 소위 말하는 좋은 경험이나 존중받은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이 결국 타인을, 그리고 어른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김소영 작가는 어린이들이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겉옷 시중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가방을 받아서 정리하고 외투를 벗는 걸 돕고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갈 때도 마찬가지의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이들에게 존중해주며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겉옷 시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너는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너는 왜 버르장머리가 그렇게 없니? 라는 얘기를 듣는 어린이들의 특징 중 하나가 어른으로부터, 특히 부모로부터 버르장머리 없는 대접을 받아서 그래요. 우리는 꽤 많은 친구들이 어렸을 때 목욕탕에서 내가 벌거벗고 있는 채로 나를 씻기는 걸 같은 반 친구가 보거나 심지어 다른 성을 가지고 있는 이성 친구가 봤을 때 그때 느꼈던 수치심에 대해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얘는 유치원생이에요 라고 하면서 나의 부모님이 나의 나이를 속이면서 요금을 깎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것도 정중한 대접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어린이의 품위를 손상시키신 거예요. 이런 경험이 계속 누적되면 그 어린이가 커서 품위 있는 삶을 살게 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대접인데 애들은 괜찮아, 애들은 필요 없어 라는 거 있죠. 이게 모두 다 어린이들을 무례하게 대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볼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이가 아빠와 실랑이 끝에 색칠 공부로 추정되는 어떤 책을 들고 계산대에 섰다. 그런데 아빠가 이제 계산하게 아빠 줘 하는데도 어린이는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그런데 앞치마를 두르고 계산대에 계시던 나이 지긋한 사장님이 어린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따로 계산해 드릴까요? 어린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이 대목을 놓치지 않고 책에 담으신 김소영 작가님도 정말 존경하지만 그 사장님이 어디 계신 분인지 정말 알고 싶어요. 이렇게 정말 아이와 인격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이 에피소드를 읽고 저도 꽤 고민이 되더군요. 비행기를 타거나 열차를 탈 때 우리 아이의 좌석을 확보해야 될까 말까. 우리 사회가 그 어린이들을 위한 좌석도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로 하여금 자기의 아이를 안고 타면 2만 원인데 새 좌석을 하면 3만 원. 그러면 부모가 자연스럽게 자녀를 안고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꽤 커버린 어느 정도 체격이 있는 자녀들조차도 이렇게 안고 가는 경우를 꽤 봅니다. 음식점에 갔을 때도 어린이들이 밥을 남긴다는 이유로 자기 밥을 좀 덜어내면서 이거 먹어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는 불편함을 느끼는지 아직은 아닌지를
유심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의사를 먼저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연구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어린이에게 하는 어른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가 어린이가 해야 할 고민을 부모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해야 될 고민을 부모가 어린이 때도 아닌 청소년이 돼서도 심지어 청년이 돼서까지도 끝까지 계속하는 경우가 있죠.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있죠. 우리는 어린이들을 좀처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의 허세를 볼 때 얘가 못하는 말이 없어. 어머, 애가 별말을 다 해. 이렇게 어른 앞에서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하며 무안을 주죠. 어린이의 부풀리기에는 무시할 수도 웃을 수도 없는 매력이 있다. 어린이는 허세를 부리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어린이의 허세는 진지하고 낙관적이다. 그래서 멋있다. 어린이들의 허세는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연애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남자들이 언제 허세를 부려요? 여성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 썸 탈 때. 그러니까 어린이들도요, 선생님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이성 앞에서 특히 남자들이 허세를 부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린이들도 인정받고 싶다는 그런 속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린이들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거의 채워주지 못합니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나중에 커서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무언가에 끊임없이 탐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욕구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충족된 사람들이 있죠. 통제도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인간이 되겠죠. 그래서 어린이가 허세를 부린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 부모님과 선생님의 마음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야 되고 섬세해져야 됩니다. 첫 번째, 그 허세가 잘 보이고 싶은 욕구인지 인정받고 싶은 소망인지를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면 얼마만큼 충족시켜줘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되죠. 그런데 그 고민이 과연 단순한 몇 개의 규칙만으로 가능할까요?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어린이와 대화할 때 그 인정을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어린이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양육이자 어린이들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어른들과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